대한민국이 인공태양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태양은 초당 6억제 수소를 태우며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요. 일개 수소로 석유 8태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인공태양 발전의 핵심. 또한 핵융합으로 이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핵융합 기술의 뿌리는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에 있는 KSTA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얻으려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KSTAR은 2018년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얼마 전 그 시간을 48초까지 유지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공태양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세계 35개국이 핵융합 에너지의 생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 건설 프로젝트에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지역의 건설 중으로 2035년이면 본격적인 핵융합 반응을 실험한 뒤 주요국들이 핵융합 실증로 도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수소 투입량보다 많은 에너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플라스마 전자온도를 1억 도까지 달성하는 기술 개발 성과를 거뒀고, 일본은 지난해 5월 민관연합으로 스타트업에 1,000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인공태양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부문 주도로 핵융합 스타트업이 43개로 늘어나는 공격적인 투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핵융합 기술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기조에 대응해 2022년부터 핵융합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연구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석유 파동부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혹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인공태양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인공태양은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는 무한 청정에너지 발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가동이 즉시 멈춰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K-STAR가 1억도 초고온을 48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해 한국이 인공태양 강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 기록은 KSTAR가 갖고 있던 종전 세계 기록 30초를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가 필요합니다. 태양은 자체 질량과 중력으로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스스로 만들지만 지구에서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KSTAR은 이런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시험시설입니다. 한국은 KSTAR을 2007년 완공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48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2026년까지 1억도 초고온을 300초간 운전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을 유지하면 핵융합으로 실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태양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소 관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수소 관련 기술 강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기술이 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 수소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 금광산의 갱도 950m 아래 위치한 무릉덩이입니다. 프랑스 로랑 트루시의 연구팀은 이곳에서 거품이 일며 수소가스를 뿜어내는 무릉덩이, 즉 천연수소 대량 매장지를 찾아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무릉덩이에서 방출되는 수소가스를 종합한 결과 불키저 크롬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가스는 한 해 최소 200톤이 넘으며 순도 84%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몸체 길이 245m의 세계 최대 비행선 힌덴부르크 50대를 채우고도 남을 양으로 지금까지 오피올라이트 지대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샘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 많은 양입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수소 샘이 위치한 광산은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럽 지각판이 충돌해 생성된 오피올라이트 지대인데요. 알바니아 천연수소 샘의 발견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오피올라이트 지대를 중심으로 천연수소를 탐사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수소의 발견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속에서 천연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부담이나 그린 수소를 만들 때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기술만 있다면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연수소를 골드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으로 만들거나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로 만드는 것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더럽고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깨끗하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니아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즉 지하저장고에서 수소를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을 따질 때 기준선이 되는 생산비 킬로그램당 1달러 이하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 수준입니다. 수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생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바니아 천연수소 샘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예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맹글리 장 교수는 골드수소의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천연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석유 중심의 지정학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소에너지 수요는 연간 1억 톤 규모에 이르며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발빠르게 천연수소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천연수소에너지는 네브래스카주와 캔자스주의 천연수소 탐사 시추공을 이미 뚫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에는 최대 5도제 수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몇 %만 회수하면 연간 5억제 달하는 모든 예상 수요를 수백 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찾고 싶어하는 천연수소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어디가 될지 수소 골드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특허 출원한 자연수소 탐침장치는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 필터와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수소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석유공사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유망 지역 발굴과 중장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인공태양과 천연수소 탐사 등에서 뚜렷한 기술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자 최근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던 러시아까지도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실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너지 대변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요. 최근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국제 공동과학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 실험로 TR 관련 재료를 실험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국영원자력 회사 로사톰 소속 ITR 엔지니어링 연구소의 아나톨리 크라실리코프 소장은 국제핵융합 실험로의 핵융합로 가장 안쪽 벽인 제1벽에 쓰일 혁신적 물질 실험에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실험을 마친 뒤 다음 단계 실험을 한국에서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1차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친 다음 실제 개발과 양산 관련된 기술은 한국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축적한 우주와 핵 관련 최첨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산, 개발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의 건설을 추진 중인 핵융합 시설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융합 파트너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이 인공태양 기술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두 중량만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만 있었으면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봐도 전 세계에서 5손가락만에 들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화력이 멍에처럼 남아있는데요.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적성국이 죄다 핵보유국이다 보니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덮어놓고 애노부터 외쳤던 대한민국 핵보유가 점점 현실적인 논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핵보유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사이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도 겁을 먹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개하더라도 한번 맞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행동 뒤에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고작 핵무기로 기사회생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의 자신감은 누가 봐도 꼴 같자는 허세인데요. 심지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ICBM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대한민국의 핵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9월 대반격에 다 죽어가던 러시아군이 그나마 전선을 정비하고 재공세에 나설 수 있었던 건 핵 카드를 쓰겠다며 국제사회를 윽박지른 덕입니다. 미치고 팔짝 뭘 노르신데요. 이러니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무기라는 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일 뿐이고 등만큼 실도 많은 무기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장 칼을 차고 있는 사람과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의 협상은 누가 유리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설령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권총 쪽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정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이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먼저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적 여론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각종 연구기관의 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핵 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의견은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의 핵 먹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48.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영 못 믿어오니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잠을 갖추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멀리 보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핵보유를 기겁하며 뜯어말렸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충분한 만큼의 핵 억제력을 제공해주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민간 핵 협력 확대, 확장 억제를 위한 새 핵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을지언정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를 표시했는데요. 미국의 자세가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중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확실한 마당에 NO만 외치는 미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제사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날짜만 받아놓은 상태고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게는 무언가 강력하고 새로운 타겟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확장 억제 강화 논의까지 촉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추측뿐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지난 1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관료 14명은 현 행정부에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 정치권과 군부에서부터 대한민국 핵 보유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막상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핵 확산 억제를 주도해온 체면이 있으니 처음에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겠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군사 기술력으로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당장 나로호나 지난해 12월 30일에 발사된 고체 연료 발사체만 봐도 이미 대기권 탈출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ICBM처럼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2000터부터 6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굳이 사용할 수도 없는 기술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탄두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 기술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4차례 레이저 농축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했는데요. 또 2011년에는 이미 무기화 가능할 정도의 수치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재래식 미사일임에도 탄두 중량 9톤의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현모를 만든 나라에서 핵미사일 연구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확산방지조약 통칭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약은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보유국인데요. 그러나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지만 초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조약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전례 없던 엄청난 경제 보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NPT에 비준한 많은 나라가 핵을 개발할 기술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이는 10중 8구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NPT의 핵 보유 5개국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레 한국을 본보기 삼아 아주 강력한 억제 전략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미국이 신세계 질서를 천명한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신냉전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세계는 저마다 새로운 질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외적 이유를 떠나 대한민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시기를 정하는 것뿐일 겁니다. 한국 곳곳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명품 갯벌이 있고 이 갯벌에서 생산하는 명품 김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죠. 그런데 이 갯벌에서는 김이나 굴과 같은 해산물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신안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이탈리아의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힌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이를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남 신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다 최대 40m에 이르는 펄 갯벌 퇴적층이 있어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어들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칼슘, 무기질이 많아 명품 중에 최고 명품으로 꼽힌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인 리튬 레세이엄은 광석보다 소금에서 얻는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천일염을 생산한다면 리튬을 기대해 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염전만 있는 줄 알았던 전남 신안 지하 1350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리튬을 함유한 소금 호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전남 신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중순 광물 생산업체 주KVL 등에 따르면 신안의 앞에도 일대 염전 아래의 일반 해수보다 90배 가까이 높은 리튬이 함유된 소금 호수염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1350m 아래에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염호로 추정되는
지하 안반의 수층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호가 발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튬이 발견된 지역은 하부, 백악기 시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하 해수층에 화산재 퇴적암의 일종인 응해암으로 이뤄진 안반층이 형성되어 소금호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리탑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 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농도 리튬은 해발 4,000m가 넘는 남미 고산지대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굴지 대기업 포스코는 현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의 리튬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도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느 염전에 가더라도 리튬은 함유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노토나 함유량이 과연 생산에 이르러도 수익성이 있을 만큼 높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량과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해수 대비 약 90배 많은 리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초 전문 연구소와 지질 분야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리튬 함량이 약 13터부터 16ppm으로 확인됐죠. 신안 앞에도 염호는 지하 55m부터 1000m까지 리튬이 함유됐는데 2013년 전남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진행했던 조사 결과인 3.2ppm보다 4배가량 수치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깊이 때문입니다. 지하 300m까지는 빗물이 섞여 함량이 적지만 550m 이하로 내려가면 빗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 소금물이기 때문에 리튬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 300m 미만에서는 3ppm 수준으로 낮았지만 550m 이하에서는 높은 함량이 나타났죠. 그런데 수치로 보자면 중남미 염호의 리튬 함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보통 세계 최고 함량을 가졌다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의 염호의 리튬 함유량이 1570ppm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신한리튬 사업단장은 다른 염호의 리튬 함량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염호 속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된 이후의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도 염호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업용 리튬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 앞에도 염호는 농축 시 900ppm에 이르는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염호보다 수치는 낮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는 감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함량이라면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리튬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때문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만약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DLE (Direct Lithium Extraction)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DLE는 골드만삭스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4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LE 기술을 구현하면 해수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셰일가스와 유사 리튬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리튬 추출은 증발법으로 리튬이 매장된 염수를 땅으로 끌어올린 후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을 만드는 염전과 비슷한 형태인 폰드에서 4단계에 걸친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된 염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남은 수분을 재차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DLE는 염수에서 직접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저 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튬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이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사업단장은 약 40년간의 재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 94%까지 리튬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 140조 원 가치를 가진 신안에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 아니 10년 후,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그런데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연구 분야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수담수화 공정 중에 버려지는 고염도 농축수에서 전기두석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입까지 보내는 원리를 적용시켜 낮은 전력으로도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일 약 7만 5천 톤의 고염도 농축수가 버려지는데 이것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었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 한국 연구팀이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치 내부에 2개의 분리막이 있어 중앙에 바닷물을 주입하면 순환을 통해 한쪽에는 담수가 다른 한쪽에는 리튬 농축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겠지만 자연 파괴도 막고 리튬이라는 황금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리튬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리튬은 크게 소금물의 형태 수산화 리튬화, 광석, 형태 광석 리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수산화 리튬이 광석 리튬에 비해 효율이 좋고 품질이 높은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호는 극소량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얀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56%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가치가 높아지고 희소해지면서 국가들은 앞다퉈 리튬의 국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략 광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의 모든 탐사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했습니다. 이름이 매장된 국가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너도 나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추세를 따른다면 2030년 리튬 수요가 7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시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는 전기차 등의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수요가 4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의 리튬 생산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한 리튬 수금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리튬 트라이앵글에서 염호소금 호수 하나를 통째로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사실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아예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해 리튬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호수인데 2018년 이 호수의 관건을 사들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옴브레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아래 지하 600m에는 웬만한 유전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염호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농도 리튬이 무려 220만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2018년 관건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호수 아래 1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22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이라고 하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좋기 수십조 원인데요. 인수 당시 3,119억 원에 갇히는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에는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리튬 1350만 톤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는 몇 대나 될까요?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 포스코가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리튬 농도에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의 리튬을 함유해 아르헨티나 염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수산화리튬의 원료가 되는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시아 공정은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적으로 리튬을 함유한 염호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신안에서 리튬이 함유된 지하 안반의 수증이 발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생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탑사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의 리튬 함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이 전격 발표되자 중국이 한국의 충격적인 보복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나오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너무나도 강력한 한국의 한방에 역으로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보다 확실히 동참하는 신호로 보이는데 3국이 지역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18일 현지 시간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바로 이어서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3국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 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회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와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격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란 중국 해경이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중국명 러나이자오 필리핀명 아용인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의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일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해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습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래양 간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최근의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는 없던 것으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미일의 향후 협력 추진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담겨 앞으로 3국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 로버스트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일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철저히 부숴버릴 엄청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금융기관이 하나로 힘을 뭉쳐 기존의 돈이 필요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빌렸던 나라들도 한미일 연합체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중국에 즉시 갚아버리고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계획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전란으로 뒤엉킨 국제안보 정세 앞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이념을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거나 지역의 평안정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과연 누가 세계에서 대립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국제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종 배타적인 작은 패거리와 소집단을 규합하고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모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일을 끌어들여 작은 패거리를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려고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 패권을 수호하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은 한일과 특히 군사 동맹 강화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공들여 한일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립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패거리 정치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립했던 한일을 소위 동북아 동맹으로 엮는 것은 이 국가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 유후즐리의 효과를 얻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패권 수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7일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한국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설은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알았다면 정상회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을 때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일은 중국과 관련해 결심을 굳혔지만 한국은 이번 고비에서 이성과 지혜를 갖길 기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너무나도 충격인 선택을 하는데요. 이국과 한국에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에 내린 충격적인 보복의 시작은 바로 7조짜리 인텔의 M&A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7조 원에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이 한참 밀려 완전히 박살나버렸는데 파운드리로 다시 재도약하는 것을 마지막이자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딜로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타워를 7조 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 CEO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하는 등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중국 규제당국이 거절을 해버리면서 7조짜리 인텔 타워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15일 현지 시간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54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인텔은 이날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독점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끝까지 심사 결과를 내주지 않으며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해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에 위약금 3억 5,300만 달러, 약 4,721억 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수 불발로 인텔이 TSMC와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졌다며 전기차 등 급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도 끔찍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들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박살내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2차 전지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재련 시장에서 중국의 리튬 점유율은 44%, 코발트 75%, 니켈 69%, 망간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데요.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제일 타겟으로 삼고 한국 경제를 철저히 박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포스코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모든 니켈을 의존하던 포스코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리고 필리핀에서 니켈 등 배터리 소재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 중 한국이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는 당연한 처사라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에 전부 퍼다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약 1,340억 원 이상 규모만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